시작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볼게요. 대표적으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가 있는데 코스맥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7개월 전이니까 제가 유튜브 녹화한 게 7개월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 말씀을 좀 드렸고 코스맥스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한국콜마 보겠습니다. 개별 화장품주는 얘기 안 하고요. 네, 이때쯤 얘기해서 올라갔는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떨어졌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나 봅니다. 근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0-30%씩 올라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갑자기 누가 던지는 바람에 따로 이제 수급이 꼬여가지고 좀 그랬다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10월 달에 전년 동일 대비,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 수출 데이터가 약간 역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면은 이제 K-뷰티에 대해서 뭐 피크아웃 아니냐, 이제 뭐 실적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다시 보고 특히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개별 화장품주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좀 꺼려하는 게 개별 화장품은 과거에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그 전쟁터가 전쟁터가 오프라인 쪽이었어요.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면세점 그리고 그 외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그런 쪽 몰 뭐 이런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열 중심이었잖아요. 브랜드와 진열.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높았어요. 한번 어느 진열장에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기가 어렵지 내려오지도 않거든요. 한번 올라가면은.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영속성이 나왔는데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아마존 같은 데서 국내 화장품 회사들끼리 각 제품별, 브랜드별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바뀌어 있고 작년까지 잘 나갔던 화장품이 지금 뭐 순위에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가령 보겠습니다. 클리오 같은 게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렇게. 잘 나갔죠, 이때는. 그쵸. 잘 나가다가 아마존에서 막 1 등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선수가 딱 그 자리를 꿰차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휘발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했을 때 개별 화장품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나왔는데 온라인 쪽으로 진출한 지금 다들 온라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인디 브랜드들. 이쪽은 엄청난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진짜 순위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지금 뭐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 좋은 화장품 회사가 하반기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그러한 화장품 회사들한테 화장품 원료만 공급하는 OEM 기업이 훨씬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높죠. 어떤 기업이 뭐 지들끼리 싸우다가 한쪽이 죽더라도 그 뭐 한쪽에다가는 화장품 원료를 계속 공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로컬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사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국내외 거래처를 다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실적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은 더 뛰어나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OEM, ODM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좀 낫다. 실리콘2라는 그 유통사도 괜찮은데 그거는 조금 좀 민감해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좀 높아요. 환율에 대한 변동성. 환율뿐만 아니라 또 경쟁사 관계도 좀 그래요. 걔네들의 이
그 점유율을 다른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훼손시킬 수도 있는 요소가 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래처 쪽에서 자기들이 직접 인터넷 자사몰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화장품을 팔게 된다면은 거래 관계가 좀 끊길 수도 있는 요소도 있고 변수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오늘은 그냥 제조 기업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전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조정만 받으면 K뷰티가 이제는 뭐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하락세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섣부른 판단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화장품의 인제 K 화장품 인제 수출 인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1, 2, 3, 4분기 2024년 그 분기별로 갖고 왔어요. 최근 1년, 2년, 3년, 4년 차. 좀 지난 것은 지금 올해 1, 2분기 상반기까지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는 겁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죠. 지금 두 자릿수의 지금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선 그거예요. 이 성장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가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꾸준하게 성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역별로 보게 된다면 아시아 쪽에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인제 아시아 쪽이다. 가장 큰 데가 인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일본이 좀 커졌어요,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시아 전역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북미가 많이 커졌죠. 원래 북미가 전 세계 화장품에 특히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1 등이고 일본이 전 세계 2 등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거기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계의 안방을 지금 침투를 하고 있어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왜 이렇게 강세냐. 이게 뭐 그건 뒤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기초 화장품이 이게 마진율이 좀 좋죠. 예. 이게 마진도 좋고 또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분야가 되게 중요해요. 색조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리고 경쟁도 좀 치열하고. 근데 인제 기초 같은 경우는 피부 보호라는 약간 의학 비슷하게 의료 쪽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마 화장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그 중간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쪼끔 이제 마진율이 좋고 이쪽에서 인제 기술이 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기타는 뭐 립밤이라든지 특히 선케어 이쪽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쪽이 좀 강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유럽이나 미국 백인들 같은 경우는 백인이나 흑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선케어를 별로 소비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뭐 흑인은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백인 같은 경우는 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야지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일단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수욕장 가면 맨날 벌거벗고 누워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것이 인제 20년 전, 30년 전 얘긴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노 노화가 너무 가속화돼 가지고 자외선 많이 받으면 피부가 금방 늙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걸 바른대요, 선케어를 백인들도. 그리고 또 인제 동남아시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인제 피부 쪽이나 미용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얼굴 하얀 게 미인이다.' 뭐 이런 또 인제 기준이 좀 서면서 선케어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국내에서 인제 화장품 선케어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계절적 특수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계절적 특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만 발랐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그 어떤 실적에 대한 게 편차가 크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인제 그 증거다. 인제 그냥 생활용품이 돼 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한번 뒤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국가별 수출치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꿀 빨았죠.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지금은. 중국 시장이 그 10년 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자국 내에서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가성비죠.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뭐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싸니까
한국 화장품이 물론 이제 품질 그리고 트렌드 그리고 뭐 브랜드라든지 뭐 그런 K-뷰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먹히지가 않고 있어요. 또 더구나 인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애국심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좀 통해 가지고 과거에도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신토부리 뭐 이런 것처럼 중국에서는 뭐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 차이나 제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어떤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 국내에서 화장품 수출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은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쪼끔 있고 그러면 이제 어딜 가냐 인제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동남아 쪽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장 2개가 굉장히 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보다는 지금 동남아 쪽에서 성장을 지금 그 빈 공백을 좀 메꾸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화장품 강국이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K-뷰티가 지금 3년 연속 1 위예요, 수입 제품 중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인제 프랑스 화장품이 수입 제품으로는 1 등이었는데 K-뷰티가 그 자리를 지금 꿰찼습니다. 3년 연속 1 등을 차지하고 있고 북미 쪽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죠. 북미 시장도 화장품 쪽에서는 나름대로 내노라한 화장품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해외 또 인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쪽에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를 좀 꿰차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미국에 있는 울타뷰티라는 우리나라 인제 올리브영 같은 그 체인점에서 그쪽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K-뷰티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별도의 그 매장 안에 K-뷰티 그 존을 별도로 만들어 줘 가지고 아무튼 소비자들이 아무튼 K-뷰티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갈 것 같고 유럽도 그렇죠. 유럽도 뭐 해외 글로벌 브랜드들은 유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 시장에도 지금 우리 K-뷰티가 침투를 하고 있다. 중동 쪽도 지금 그러고 그래서 중화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인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원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목별로 한번 볼게요. 당연히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기초, 색조 뭐 기타 뭐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화장품이 왜 이렇게 잘 팔리냐?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각계의 의견인데 일단은 특정 국가의 제품이 어느 지역에 진출이 되기 위해서는 앞단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한류 콘텐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죠, 문화. 그러니까 K-컬처가 먼저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그 한국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신뢰도까지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로 좀 꼽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가장 민감한 게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한 게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먹는 거 진짜 민감하게 생각해요. 특히 분유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중국에서는 아직도 중국 어머니들이 아이들 키울 때 분유 같은 경우는 중국산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있다면은 얼굴에 바르는 거. 피부는 내 목숨만큼 소중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전에 어떤 특정 국가의 어떤 그 국가적 브랜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국 제품은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거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중국산 그러면 일단은 못 믿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나 그 테무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거 신발을 사더라도 못 믿어요. 그 양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양말을 안 신고 신발을 신잖아요, 보통. 근데 운동화도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얘기죠.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묻을까 봐. 그게 인제 중국의 문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뢰를 못 한다는 얘기가 인제 그런 쪽이죠. 엄청나게 싸지 않는 이상은 좀 눈길을 안 준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한류 콘텐츠를 누가 소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큰 인제 이슈가 생깁니다. 한류 콘텐츠라는 것은 뭐 OTT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누가 소비합니까? MZ 세대들이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MZ 세대들이 화장품에 대한 그 수요가 가장 높은 세대잖아요. 20-30 대들. 이런 애들이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수용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고 그러니까
화장품 역시도 그 신뢰도가 높은 이 부분이 일단 밑밥으로 깔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 이유를 또 들어보니까 일단은 선진 시장에선 가격 경쟁력이에요. 일본, 미국, 유럽. 두 번째, 더 중요해요. 엄청나게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계절적 이슈가 있으면은 그 제품이 그냥 확 나와요. 이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한다는 얘기죠. 빠르게. 예를 들어서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신제품을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그 리드 타임이 1년이 걸려요. 우리나라는요. 말도 안 됩니다. 3개월 만에 나와요. 3개월 만에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고 그 신제품이 나와요. 그 브랜드, 그 마케팅 컨셉에 의한 이 신제품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죠. 가령 이거예요. 가령 요즘에 어떤 뭐 헐리우드에서 어떤 배우가 립스틱을 딱 하고 나왔는데 저 색깔 괜찮다. 저거 뜰 것 같다. 갑자기 오렌지색이 딱 나왔어. 그럼 그거 그대로 런칭해가지고 그냥 아마존에다가 그냥 올리는 그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 MZ 세대들이 그 트렌드에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시점에서 제품을 딱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전 세계도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되려면요. 아무나 못하거든요. 기반 뭐가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인디 브랜드라는 게 지금 수출 전체의 68%가 지금 이 중소 인디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소형업체라는 얘기죠. 소형 브랜드들. 68%나 차지하고 있는데, 자, 얘네들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 원료는 누구한테 사온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화장품 ODM 기업들한테 사오는데, 얘네들은 그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화장품을 미리 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요. 마케팅은 얘네들이 하고요. 원료는 얘네들이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공격수와 수비수가 모두 지금 우리나라한테 수직 계열화가 딱 돼 있다는 얘기죠. 공격수는 얘네죠. 얘네들은 미드필더. 축구공 딱 축구 얘기하면 안 되죠 요즘. 축구 얘기하면 네,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다. 그래서 MZ 세대들을 겨냥해서 빠르게 제품, 트렌드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의 인프라가 마케팅적인 측면과 그 제조 능력까지도 우리나라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있다면은 그 트렌드에 민감하다라는 게 말로만 그렇지 거기 엄청난 차별화를 줘야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 독특성이 있잖아요. 사람 눈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녹차로 만든 화장품. 예를 들어서 그건 뭐 구닥다리죠. 옛날 얘기죠. 지금은 홍삼, 인삼 그 원료로 만든 거. 건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또 하나는 뭐 달팽이 뭐 그런 액으로 만든 뭐 화장품. 별게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차별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친환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화장품 그 한국콜마고 코스맥스들이 다 이제 다 그 뭐 식물 뭐 이런 데서 다 추출을 하거든요. 천연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먹힌다는 얘기죠. 피부에 나쁘지 않다. 화학 제품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크고요. 미국은 좀 특이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 애들은 화장을 하는 나이들이 어리잖아요. 10대부터 보통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이제 10대부터 하는데 주머니 사정이 안 좋잖아요.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바르는 게 일단 클렌징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 보습하고 뭐하고 뭐가 한 5가지 정도에 찍어 바르는 그 순서대로 찍어 발라야 되는데 각각의 화장품을 다른 브랜드로 각각 이렇게 가져오기가 이게 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거기 같이 이제 성분이 같이 막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 중첩되고 막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은 미국의 MZ 세대를 노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멀티 스텝 루틴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다른 거 사지 말고 우리가 딱 제시하는 이대로만 딱 사. 그래서 내가 화장품을 5개를 제시할 테니까 순서대로 찍어 바르면 돼. 이게 멀티 스텝이거든요. 대신 5개를 한꺼번에 사면 우리가 굉장히 싸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패키지로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마케팅 능력이죠. 사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지역별로 이렇게 가고 있다. 뭐 중동이나 동남아는 미백이죠 무조건.
또 하나 있다면은 인제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당연히 SNS 기반의 어떤 마케팅을 강화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셀럽 같은 경우를 그 어떤 이렇게 약간 커미션 주고 거기다가 뭐 유튜브에다가 올리든지 틱톡에다가 올려라. 그래서 거기서 인제 직접 판매하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인제 진행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좀 발달돼 있어요, SNS 마케팅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SNS 콘텐츠에 대한 소비를 인구별로 보면은 전 세계 탑입니다. 예. 이 체류 시간이나 이런 거 보면은 1 인당.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부 시장에서 이미 SNS 마케팅이 이미 굉장히 활달하게 발전돼 있어요. 이제 그 기반을 가지고 해외 쪽에다가 곧바로 인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SNS 마케팅을 되게 잘하고 있다. 그런 쪽 측면에서 좀 MZ 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 컬처에 대해서 일단 뭐 그쵸. 선호도가 높고 그것이 인제 SNS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K 뷰티가 이렇게까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갖춘 국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금 중국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화장품은 저가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유해성 논란도 있어요. 그게 중국 내에서는 그냥 뭐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중국 화장품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갔을 때는 막 걸리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 세계 시장으로 K-뷰티에 대해서는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럼 K-뷰티는 딱 그거예요. 가성비.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 거. 화장품 같은 거 까탈스러운데 워낙 피부가 안 좋은 놈들이 많아 가지고 걔네들은 피부가 안 좋잖아요, 원래. 왜냐면 친족끼리 결혼을 하니까 치아도 안 좋고 피부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 민감한데 우리나라 거기선 그 일본이 화장품 수입 그 우리가 우리나라께 3년 연속 1 위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품질은 일본 제품하고 동일한데 동등성은 좋은데 가격은 또 저렴하니까. 그것이 인제 미국과 유럽에도 다 퍼뜨리고 그리고 화장품을 사는 세대들이 MZ 세대니까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K-뷰티가 단순하게 인기가 있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 밑바탕 그 내면에 좀 굵직한 게 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화장품의 수출 증가세가 구조적으로는 아직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죠. 우리나라 화장품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걔들이 화장품 다 여기 걸 쓰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거 물론 이제 다른 이제 ODM 기업들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요거 좀 보겠습니다. 코스맥스부터 볼게요. 코스맥스는 화장품 원료의 ODM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자체 브랜드가 없고 원료만 화장품 회사에다 꼭 공급하는데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브랜드에도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공장이 2개가 있는데 굉장히 큰 공장이죠. 그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맥스의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중국 공장 지금까지 중국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을 고객사로 삼아 가지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ODM, OEM 기업들이 점차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하고 인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코스맥스는 그래도 아직까지 인제 품질이나 그런 쪽 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인제 중국산 화장품, 품질까지 고려했을 때는 인제 코스맥스가 중국에선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다. 그래서 설비는 중국 중심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공장도 있고요. 최근에 인도네시아하고 태국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약간 공백을 지금 중국은 약간 역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국 법인이 아직 적자예요.
인도하고 태국 쪽에서 많이 그것을 메꿔주고 있다 이 얘기고, 미국의 OTC 제조 및 FDA 승인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이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거기도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카테고리에 거기 선케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선크림 같은 거. 근데 미국에서는 선크림을 그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을 OTC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의약품이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설비에 대해서 그 설비에 대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화장품 회사가 미국에 선크림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코스맥스의 미국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USA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비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 인디 브랜드들은 OEM이 아니라 ODM 제품을 삽니다. OEM이라는 것은 주문자가 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마진율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ODM은 코스맥스가 만든 거예요. 코스맥스가 만든 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마진율이 좋아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들은 자기들이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코스맥스한테 위탁 생산을 ODM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으니까 거래처가 과거보다는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이 많아지니까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되는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여기에요. 뭐 3분기, 4분기 더해지면은 더 좋아지겠죠. 아무튼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두 자릿수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2분기 때 많이 좋아졌네요. 순이익은 좀 역성장을 했어요. 순이익이. 요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뭐 적정주가라든지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근데 올해보다는 지금 다 가가지고 지금 10월 달이니까 내년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상반기 12% 증가, 영업이익은 22%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자 볼게요. 참 웃긴 게 코스맥스가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피크아웃이에요. 매출액 두 자릿수 올라갔죠. 영업이익 30%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피크아웃이에요? 이게 떨어진 거. 이때 주가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피크아웃 때문에 이게 떨어져요.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욕심을 냈길래 뭘 기대했길래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지. 이게 무슨 피크아웃이에요.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과대 낙폭 같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좀 떨어졌어요. 3분기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앞두고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은 한 500억대, 4분기도 한 500억대. 그래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한 30%대. 굉장히 높은 성장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두 자릿수로 그냥 1, 2분기 때 올라갔던 것만큼 올라가는 걸로 일단 증권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래처도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요가 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공장에서 무슨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성장했던 수준만큼 성장할 것 같다. 앞으로도 연간 실적은 이렇게 과거에 성장한 것만큼 이러한 성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K뷰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 2022년 정도 이때부터 그러더니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K뷰티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 굉장히 복적인 이슈잖아요. 어떤 게 트렌드 하나 때문에 확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이제부터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뭐 사람들 사이에서, 그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확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제가 딱 보면은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이 올리브영 가는 거는 지금 필수가 됐잖아요, 지금. 필수. 그 친구들한테도 그런 데가 그래요. 나 한국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야, 나 화장품 대신 사줘. 화장품 뭐 사다 줘. 싸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 그러면 일단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미 돼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 여행 가고 그러면 일본에 뭐 사야 되고, 중국 가면 중국에서 뭘 사야 되고,
중국에서 옛날에 차 같은 거, 차 이제 이런 것도 사고 일본에서 옛날에 기초 화장품 같은 거 많이 샀죠. 그쵸. 영업이익 성장이 이렇게 한 20%대로 성장한다고 하네요. 그럼 내년까지는 굉장히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EPS는 연평균 한 이 정도. 올해는 모르겠어요. 2025년도는 모르겠는데 2026년도를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성장이 나온다, 순이익이. 올해 1, 2분기 때는 뭐 순이익이 약간 역성장이 좀 돼가지고 뭐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올해 다 갔잖아요. 2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투자의 눈이 내년도 실적으로 좀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는 지금부터 좀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좀 들어갈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내년도 중반기입니다. 뭐 길게 가지 말고 내년도 중반기 정도 되면은 지금 뭐 한 7, 8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가 40% 정도, 이 정도의 성장률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간 PER은, 결산 PER은 14배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됐어요. 얘네들은 EPS가 그 PER이 한 평균적으로 16 정도 되면 투자할 만한데, 뭐 14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를 좀 볼게요. 아까 그 코스맥스는 화장품 쪽에서 원료, ODM 쪽에서는 글로벌 이제 1위였고, 한국콜마가 2위냐 3위냐 지금 약간 좀 왔다 갔다 해요. 그 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탈리아에 있는 화장품 회사가 또 ODM 기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2위냐 3위냐 그거 가지고 한국콜마하고 순위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순위 뭐 1, 2냐 그게 의미가 없죠, 뭐 사실상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1, 2등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그 이탈리아 회사 그 이름을 까먹었네. 그게 SK하고 옛날에 SK가 투자를 했네 마네 뭐 그랬던, CJ였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신세계였네. 신세계하고 뭐 합작으로 뭘 했는데 그 이탈리아 화장품이었습니다. 걔들이 전 세계 글로벌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ODM. 그거를 코스맥스가 그냥 뺏어왔잖아요. 이번에 한국 콜마가 뺏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지금 이대로 K뷰티가 성장세를 이 정도로 하게 된다면은 뭐 한국 콜마가 뭐 2등 되겠죠. 한국 콜마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데 지금 중국 아까 이게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성장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에서 자국 내 화장품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쪽은 수출액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에 공장이 2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을 위해서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한국콜마는 코스맥스하고 좀 달리, 코스맥스는 아까 중국 시장 중심이었잖아요. 중국의 생산 능력이 높잖아요. 한국콜마는 반대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공장이 1공장이 있는데 그 북미 공장이죠. 미국과 캐나다 공장인데 사실상 캐나다 공장은 미국 공장을 지원 사격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미국 2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이게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공장은 기존에 있는 1공장은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색조는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진입 장벽이 낮고, 심지어는 뭐 중국 뭐 화장품 회사들이 뭐 미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그게 색조로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격 경쟁을 너무 일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미를 못 봤는데, 지금 이 공장을 지금 가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7월 달서부터. 근데 이 공장은 뭐냐면은 좀 마진율이 좋은 기초 화장품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 마진율이 더 좋은 썸케어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1공장에서는 썬케어가 없었거든요. 2공장. 그래서 그 2공장은 지금 미국 일반 의약품 제조 쪽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제 이슈가 생기냐. 한국콜마가 우리나라에서 썬케어 쪽의 생산 능력이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제일 잘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잘 만든다는 의미는 뭐 기술력에 대한 차이보다도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다 수출하다가 다 빠꾸를 맞았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어떤 그 성능, 그 기준, 품질 및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환경 관련돼 가지고. 왜냐면 그 얼굴에다 선크림 같은 거 몸에다 바르고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그러면은 이게 또 그 선케어 쪽에서 뭐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바닷물에 흘러가고 그래가지고 뭐 환경에
생태계에 좀 문제를 일으킨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유일하게 지킨 데가 한국콜마였어요. 그래 가지고 국내에 있는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한국콜마에다가 다 일감을 다 몰아줬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쪽에서의 인제 생산 신뢰도가 좀 있다. 근데 그것이 인제 국내에서 공장에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 이제 미국에 인제 그것들을 인제 선케어를 인제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참 운이 좋았던 게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한 4년 정도 걸려요. 우리나라는 2년 만에 짓죠. 미국은 인허가 받는 데만 1 년이 넘습니다. 1 년에서 1년 6 개월. 공장 짓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아마 4년 전부터 아마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딱 타이밍이 좋았죠. 딱 지을 때쯤 돼 가지고 인제 트럼프가 딱 인제 들어와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인제 수출하려고 하는 인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그 ODM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리스트를 봤는데 한 60 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인제 영세한 인디 브랜드들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보다는 그 약간 자기하고 좀 비슷한 동급의 영세한 ODM 업체들하고 인제 좀 짝짝했을 거 아니에요. 쿵짝쿵짝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미국에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세 때려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공장을 지으면서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은 아마 인제 한국콜마 공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특히 선케어 같은 경우는. 그런 쪽 측면에서 이번에 이 공장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실적에 좀 기여도가 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콜마는 쪼끔 복잡해요, 코스맥스보다.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화장품 용기까지 포함하면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얘들이 HK 이노엔이라는 회사를 좀 갖고 있어요. 유망 기업입니다, 다행히. 전문 의약품 그 H&B 이것도 인제 HK 이노엔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얘들이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요런 부분이 좀 실적에 같이 좀 포함되어 있다. 인제 이런 부분이고 네, 똑같네요. 코스맥스처럼 이제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매출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투자할 때 투자한 사람들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최근에 인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여기서 인제 1 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1 분기 뭐 지난해가 안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좋았고 근데 2 분기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는 한국콜마 화장품 쪽의 이슈가 아니고요. 그거예요. 이게 얘네 HK 이노엔. 얘네가 인제 음료 사업을 같이 하는데 음료수가 그 거래처 쪽에서 뭔가 인제 무균 충진을 하는 그 음료수에다가 무균 충진을 하는 건데 그 거래처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음료수를 시장에다가 인제 유통을 시켰던 걸 다 인제 대거 수거를 하는 바람에 물류 비용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좀 나왔는데 그 비용 같은 건 나중에 다시 인제 거래 경쟁사 쪽에서 보험을 든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경쟁사가 아니라 거래처 쪽에서 돈이 다시 인제 환급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콜마의 화장품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쪽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분기별로 수출 좀 봤어요. 수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죠. 내수 쪽은 약간 계절적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케어 쪽이 아마 2 분기 때 많이 팔려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또 떨어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수출액은 이거 전년 대비 1-2 분기 각각 2 배씩 올라갔네요. 이거 대단하네요. 수출이 중요하니까. 내수는 한 요 정도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였고 수출 해외 쪽 매출액은 1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8%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견조한 흐름이 좀 나왔네요. 이제 앞으로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인제 한 600억 정도, 한 500억. 그래서 영업이익은 3 분기 때 그러니까 매출액은 똑같네요. 코스맥스하고 한 10%대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한 20%대, 50%대 이렇게 성장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망치니까 뭐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제가 이걸 갖고 온 거는 소비재 쪽은 그 실적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어느 일정하고 좀 꾸준한 면이 좀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실적에 있어서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의 성장이 좀 나올 것 같다. 생산자 같은 경우는 모르죠. 실적이 들쑥날쑥해 가지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몰라요. 앞으로 실적 어떻게 나올지. 뭐 거래처 쪽에서 어느 정도 사줄 줄을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얘들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장품 같은 거는 기초 필수 제품이잖아요, 소비재.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잖아요. 화장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으니까. 더구나 얘네들은 개별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화장품 회사들한테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좀 뛰어나죠. 과거에도 이렇게 성장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EPS. 올해 상반기 EPS 주당 순이익은 여기까지 올라갔고 3분기, 4분기 더해지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EPS는 전년 대비 22%의 성장이 나올 것 같다. 그럼 고성장이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배에 해당하잖아요. 연평균 26%면은 뭐 10배 이상이죠.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2%가 안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2%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경제 성장률의 10배 정도의 성장을 하는. 근데 이 기업,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이잖아요. 일단 코스맥스보다는 한국콜마가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요. 단기적으로. 아까 코스맥스 볼게요. 코스맥스는 올해 만약에 올해 결산 기대 수익률이 주가가 한 12% 정도 남아있고 PR도 높죠. PR도 조금 높은데 한국콜마는 PR에 대한 부담도 좀 낮죠.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31%의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존재한다. 이런 거. 내년도 상반기까지 50%니까 굉장히 큰 높은 수익이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겁을 낼 필요가 없이 더 매수하는 게 낫죠.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관광 와가지고 지금 올리브영에 가고 지금 다이소가 또 그렇게 또 화장품 쪽이 되게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다이소가 잘 되는 거는 결국은 그 원료는 다 어디서 갖고 옵니까? 우리나라 ODM 기업들이 다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한국콜마다 이런 것들 조정을 받을 때 적립식으로 일단 좀 들어가면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박수치고 더 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추세 차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